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회 학회장이시며 현재 대학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인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정정성 연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인진강 수계를 활용한 통일수도 입지의 적정성 연구입니다. 녹차는 총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3장에서 가막산 산줄기와 인진강 물줄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만 해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고 급기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한이 극도로 대립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보면 격세지감난 날이 실감됩니다. 남북한 해빙 분위기에 맞춰서 미래 한반도의 통일수도에 관한 논의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자국의 수도를 통일수도로 고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70년간 분단된 상황에서 서울과 평양은 남북한 국민의 물리적 화합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수도를 제3의 장소에 두고 일정 기간 서울과 평양을 함께 운영하는 상경제도를 제안합니다. 통일수도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부를 제공하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으며 작지만 강한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 통일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리적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익 최우선이라는 명제하에 통일수도 입지는 다음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지리적으로 남북한 통합에 상징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대립과 해양으로의 확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남북한 통합의 상징성을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보다는 제3의 장소가 유리한데 남북한 경계 지점부터 동질성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남북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특구를 통일수도 인근에 조성해서 교육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한만의 경제특구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조성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인구 8천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립과 해양으로의 확장성이 좋아야 합니다. 기존의 대도시는 주요 관공서가 이미 자리하고 있으며 물리적 이질감이 있어 남북한 주민의 화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도시를 조성해 남북한 주민의 왕래가 용이한 것부터 점차 확산하는 방안이 유리합니다. 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고받는 식의 거래로 수도가 정해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책 요인이 개입되면 입지에 대한 평가가 묻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정해지는 통일수도는 오로지 한반도의 국익을 위해서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떠한 방식의 통일에도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최첨조는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국토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 입지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혹자는 국민적 합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됩니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경우 남한은 인구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북한은 전체주의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수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진수는 통일수도는 개성이 적합하지만 행정수도로 범위를 축소할 경우 장단이 좋다고 했습니다. 조석원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판문점이 적절했습니다. 박승철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되는 김포, 파주, 장단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최창정 교수는 파주 교화를 주장했습니다. 파주 교화는 광해군 때 천도 후보지였습니다. 철호는 궁예의 도읍지라는 역사성과 비무장지대라는 청정성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서울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개성은 분지형으로서 국세가 좁고 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단지역 역시 산간지역으로 국세가 좁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교화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된 후 수구가 넓게 벌어졌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조광지역 역시 수구가 열려 있어서 풍수 이론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철원은 역사적으로 궁예가 실패한 땅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정성 논의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조광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된 후 서해로 빠지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한편 풍수에서 물은 경제력과 경쟁력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풍수 보전에선 한결같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수에서는 오고 가는 물은 크게 부비치며 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중의 섬은 나성이라고 하는데 물빠짐을 단속하는 역할입니다. 나성은 비유하면 장비가 장판교 전투에서 조조의 대군을 홀로 막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성 하나는 작은 산 만개와 같다고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서 깊은 도시의 물길을 보겠습니다. 런던 템스강은 서해수동으로 마치 크게 S자를 그리면서 뱀이 꿈틀거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 시점에 버킹엄 궁전 등 주요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강은 마치 춤을 추듯이 크게 굽이치면서 도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강은 굽이침이 어지러울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15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최강대국 신장이었습니다. 테베레 강은 굽이침이 25회에 달할 정도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슈프레강 중심에는 박물관 섬이 있으며 강이 환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상해 푸동은 물길을 활용한 도시 개발에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환포강이 감싸준 동방 명주탑을 중심으로 2개의 물줄기가 들어온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은 용산까지는 굽이침이 심하지만 그 후 파주까지 23km가 직수로 흐릅니다. 다행히 노들섬과 밤섬이
물 빠짐을 막아주지만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 역시 두 줄기 물이 합수되는 크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대동강 중심의 양각도와 두르섬은 물 빠짐을 막아주는 나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 물길의 공통점은 굽이침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섬 상부에서 도시가 확장되었으며 대체로 강물이 담아준 안쪽이 우세했습니다. 유럽권 물찾기는 강폭은 적지만 굽이침이 많고, 아시아권은 굽이침이 적지만 강폭이 넓고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파주 임진강은 굽이침 8회, 나성 1, 강폭은 250m에 달합니다. 이번엔 물길이 좋지 못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는 거대한 물줄기가 12km 직강으로 흐릅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은 두 줄기 나일강이 합수된 후 직수로 100km가 빠져나갑니다. 미얀마 전 수도 양고는 두 개의 강이 합수된 후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수구가 넓게 벌어진 형태입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는 반궁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은 두 개의 물이 합수된 후 다시 두 줄기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길의 갈라짐은 국론과 국부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는 나일강 물길이 뿔뿔이 흩어지는 꼭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 물이 나일강 삼각줄을 비옥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 수도의 물길이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도시 물길은 곧고 길게 흘러서 굽이침이 없으며 물줄기가 두 줄기 이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중엔 섬이 없어 물빠짐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의 물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굽이침이 적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례 고공기의 국도 건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분고를 정하고 다음으로 좌명우사, 전저후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도에서 궁궐의 입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수도 역시 국가 수반의 집무실과 주요 관공서가 안정적인 곳에 자리한다 외연을 확장하는 식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대 고궁기는 왕정시대나 통용되는 구시대적 이론이라 할지 모르지만 현대민주국에서도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국력이 크게 좌우되고 지도자 역량은 토의 기능에 의해 이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악산 아래 청와대입니다. 해방 이후 청와대를 거쳐간 11명의 대통령은 누구도 순탄치 못했으며 불행한 대통령의 법칙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문제겠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통일수도 입지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 중부권을 주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 수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임진강에서도 유일한 섬 초평도를 주목했습니다. 초평도는 물빠짐을 단속하는 나성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임진강은 초평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전국에서 한탄강과 합사하여 수량을 늘린 뒤 적성에서 크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적성에서는 삼이천과 석장천이 앞에서 흘러와
임진강과 합수됩니다. 이렇듯 앞에서 들어오는 물길을 조수라 하는데 풍수에서 가장 유리한 물길로 여깁니다. 따라서 임진강 수계는 적성에서 가장 왕성한 물길이 되었습니다. 임진강은 상해 푸동의 황포강과 굽이치는 형태와 앞에서 두 줄기 물이 합수되는 모습, 그리고 북향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임진강 강폭은 250m로 런던 템스강과 비슷합니다. 풍수 고전에서는 이렇듯 합수와 조수의 땅은 속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임진강 적성수계는 풍수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물길일 뿐 아니라 남과 북을 아우르는 모습으로 남북통합의 상징적인 물길이 됩니다. 적성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북향이지만 연천에서는 남향으로 입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 초 선조물의 천도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개국 당시 신도함의 천도가 무산되고 나서 이양달은 선고개를 천도 후보지로 추천합니다. 북일사가 제1위고 선고개가 다음입니다. 당시 선고개는 선택되지 못했지만 풍수인 이양달은 선고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고개가 어딘지 고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료사의 일말의 단서가 있습니다. 도료사 동량 22년 10월의 기록을 보면 첫날 노국궁주릉을 시작으로 넷째 날은 선국에서 유숙하고 다섯째 날은 동당에서 유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에는 천수사에서 불궁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개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서를 보게 되면 현재 동강은 장단 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선곡에는 적성면 설나리에 그 경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양달이 말한 선곡에는 지금의 적성이 매우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달은 조선 개국부터 세종 때까지 활동을 하고 주요 활동을 보면 한양 천도 당시에 한양적 찬송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권한능과 태종의 헌능을 선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또 세종의 장인 시몬묘를 잡아주는 데도 참여합니다. 세종 때 최양선거의 경복궁 논쟁에서는 시종이관 경복궁터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나이 80에 이르러서 서원관 판사에 제수됩니다. 전문 풍수인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에 오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적성의 산줄기 체계를 보겠습니다. 적성의 주산은 가막산으로 이로부터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가막산 정상에 있는 비는 명문이 지어져 알 수 없지만 진흥왕 순수기 혹은 광개토 대왕비로 추정합니다. 어느 것이 되었던 가막산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경표를 보게 되면 한북 정맥에서 파생된 가막짐의 그 중성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뼈대와 족보가 뚜렷한 산줄기입니다. 중성산 정상에는 실중성이 있는데 상식 때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당나라는 동맹의 대가로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면서 신라를 속국으로 여깁니다. 이에 신라는 반발하여 당나라와 7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나당 전쟁입니다. 676년 당나라가 대패해서 후퇴하자 신라는 평양과 원산을 회복하여 비로소 통일신라의 국경을 완성합니다. 한민족 역사상 중국과의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은 흔치 않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집중성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성에서 바라본 가막산입니다. 집중성에서 바라본 적성과 북녘땅입니다. 집중성에서는 사방을 전망하실 수 있을 정도로 탁 트인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국가 수반의 집무실이 자리하면 대리굴의 진출을 포병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임진강변에는 적성 외에도 곳곳에 좋은 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터를 확보한 이 지역은 신도시가 들어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엔 조강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강유역에는 임진북 예성남정맥, 한북정맥, 한남정맥 등 3개의 산줄기가 모이고 사청강, 임진강, 한강이 합수된 것입니다. 풍수의 요체가 산과 물이 보이는 곳에 사람이 보이고 재화가 쌓인다는 논리이므로 통일시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강은 강화도까지 16km가 직수로 흐르고 강폭이 2km에 달해 숲과 넓게 벌어진 형태입니다. 이러한 조강역은 산과 강이 모이는 지점이라는 특성을 살려 통일수도 배후도시로 활용한 곳이었습니다. 개풍군 한강리와 지한리 일대는 작은 하천을 중심으로 넓은 평야를 확보하고 있어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데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기존의 개성분단과 가깝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성적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적성에서 가까운 곳에는 1번 국도와 3번 국도가 있고 철도는 경의선과 경원선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운을 활용하면 서해부터 임진강까지 왕래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적성은 남북한 교통망에서 X축 교차점이자 중심점에 해당됩니다. 철도를 이용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됩니다. 따라서 적성은 새로운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통일국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정부의 서두에서는 통일시도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명제하에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통일시도가 있지 않은 삼경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을 흐르는 임진강을 주목했습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임진강은 오랜 세월 갈등과 분단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이제 임진강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질비는 도시 선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산과 강을 유기체로 간주하는 풍수의 인식 체계로 보면은 세줄기물이 합수되는 임진강 적성수교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특히 상해 푸동과 흡사한 물길은 남북한 차이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적성수계는 국익 제고에 가장 적합한 물길입니다. 조강유역 개풍군 일대는 배후도시로 경계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강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비보가 수반이 어렵니다. 산줄기 체계를 봤을 때 가막산의 정열차는 집중선으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통일된 한반도의 국가 수반 집무실이 자리하면 방대한 계리굴의 진출과 국방 정책을 표방할 수 있습니다. 임진강변에는 적성 외에도 곳곳에 흉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상호 존중과 호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일 국가의 주요 부처가 자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가막산은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고 풍부한 수량의 임진강 경제적 부를 약속합니다. 가막산과 임진강의 조화를 이룬 적성은 신도시가 입지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한반도의 수도는 임진강 적성 수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